월급날이 예전만큼 그렇게 설레지지가 않는 거.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 늘어낸 것 같은데 막상 카드값 내고 나면 어? 이게 다 어디 갔지? 싶을 때요. 아, 네네. 월급이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 맞아요. 바로 그 느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독에 어디서 왜 금이 가고 있는지 아주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조각들이 총 4가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라는 중산층의 지갑이 왜 굳게 닫혔는지 보여지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월급 인상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치솟는 세금과 물가 이야기도 있죠. 이런 현실에 맞서기 위한 사람들의 고군분투, 부업이라던가 적금 해지 데이터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그 흩어져 있는 점들을 이어서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소비 절벽, 경제 허리 중산층이 무너진다. 음,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회복세라고들 하는데 유독 중산층의 소비만 제자리 걸음,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으로, 고소득층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소비가 늘었는데 왜 중간에 낀 중산층만 이런 걸까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핵심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데요. 한계 소비 성향이요? 네, 요거가 좀 딱딱하게 길릴 수 있는데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늘었을 때 추가로 얼마나 더 쓰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2분위의 한계 소비 성향이 2019년에는 90.8%였는데 2024년에는 81.8%로 무려 9%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잠깐만요. 9%포인트 감소요? 그게 경기가 안 좋으면 다들 지갑을 닫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이게 왜 유독 중산층에게 더 위험한 신호라고 해석해야 하는 건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핵심은 속도와 구조에 있습니다. 속도와 구조요? 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정말 거대한 충격이 왔을 때도 중산층 소비는 1년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팬데믹 이후 3년이 지나도록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는 거죠.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라는 이 구조적인 덫에 중산층이 단단히 걸려버렸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만 원을 더 벌면 한 91만 원 정도는 시장에 풀면서 경제를 돌리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빚 갚고 또 오른 물가에 맞춰서 필수적인 것만 사고 나면 82만 원도 채 못 쓴다는 거군요. 돈을 벌어도 쓸 여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줄이는 소비도 보면 의류, 신발, 오락, 문화처럼 당장 생존에 직결되지 않는 선택적 소비에 집중이 돼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바로 내수 경기의 활력을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 여가를 즐기고 외식을 해야 동네 상권이 살고 경제 전체에 온기가 도는데 그 첫 단추가 완전히 잠겨버린 거죠. 결국 중산층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허리가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의 근본적인 원인, 즉 쓸 돈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를 파고들어야 할 텐데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느꼈을 법한 그 의문을 데이터로 딱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근로자의 명목 월급은 연평균 3.3%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면이라면 역시 세금과 사회보험료 말씀이시죠?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9.3%가 올랐다고요? 월급 인상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속도래요. 이건 그냥 증세가 아니라 거의 흡수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4대 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도 연평균 4.3%씩 꼬박꼬박 올랐고요. 결국 월급은 3.3% 올랐는데 세금과 보험료가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니까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돈, 즉 실수령액 증가율은 연평균 2.9%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내 손에 쥔 돈은 2.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기, 가스, 식료품 같은 필수 생계비 물가 상승률은 3.9%. 네,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독의 구멍을 그냥 더 크게 뚫고 있는 격인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랑 카드값 명세서를 볼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이런 착시 현상의 원인으로 16년째 동결 중인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지목합니다. 그 얘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서 월급이 조금 올라도 세금을 매기는 소득 구간은 그대로니까 나도 모르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 그 증세 아닌 증세 효과 말이죠.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달리기 트랙의 허들 높이는 그대로인데 선수들의 키가 계속 자라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는 까뿐히 넘던 허들을 이제는 안간힘을 써야 넘거나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액마저 16년째 150만 원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요. 월급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유리지갑이 이럴 땐 참 뼈 아프게 느껴집니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한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두 가지 현상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니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사람이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30대 부업자가 1년 새 16.8%나 급증했다는 대목이 딱 눈에 띕니다. 아이 분유값, 학원비, 대출이자를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는 그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할 부분은 부업으로 버는 돈의 규모입니다. 부업 수익의 절반 가까이 48.6%가 본업소득의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이요? 네, 월 300만 원 버는 직장인이라면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죠. 이건 인생 역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당장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생존 수단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십만 원을 더 버는 삶.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녁과 주말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가족과 보낼 시간, 재충전이나 자기 개발에 쓸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의미죠. 바로 그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생존을 위해 저녁이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소득을 보충하려고 애쓰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저축마저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네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도약 계좌, 이 중도 해지율이 15.9%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가입자 225만 명 중에 무려 35만 8천 명이 1년도 채 안 돼서 해지를 한 겁니다. 해지 사유를 보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생활비 상승이 거의 절반이고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그 뒤를 잇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싶지 않은 청년은 없겠죠.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랑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5년 뒤의 목돈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5년이라는 만기가 너무 길고 월 최대 70만 원을 꼬박 부어야 한다는 조건 자체가 현재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너무 높은 벽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입니다. 기사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이 이름하고 조건만 조금씩 바꿔서 계속 등장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희망 적금, 청년 도약 계좌, 그리고 또 청년 미래 적금이 나온다고 하죠. 이건 통신사 요금제도 아니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판단하기조차 어렵겠어요. 이론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보다는 이번 정부에선 또 이런 걸 하네 하는 냉소만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장기적인 믿음을 줘야 할 자산 형성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 과시용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당장의 생계 위협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의 끈을 놓아버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먼저 우리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할 중산층이 지갑을 닫고 멈춰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과 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지출이 훨씬 더 빠르게 주머니를 털어가기 때문이죠. 명목소득은 늘지만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재정적 압박 속에서 340 직장인들은 퇴근 후 또 다른 일터로 향하면서 저녁과 주말을 반납하고 있고요. 동시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그 희망의 사다리조차 유지할 힘이 없어서 중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국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괜찮은 삶을 유지하기 힘든 사회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듣고 보니 정말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네요. 중산층의 붕괴는 단순히 한 계층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내수 경제를 침체시키고 미래 세대의 희망까지 꺾어버리는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내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부업의 보편화 현상은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직장, 하나의 직업이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평생 책임져주던 20세기 산업사회의 모델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일과 소득,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